이번 단원은 독서와 장문의 자료 탐색과 선별인데 우리가 책을 읽고 쓰는 경험을 할 때 뭐 내가 어떤 정보를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책을 읽을 거예요. 그러면은 나 그러면은 국어를 잘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겠다 라고 하면 그 책이 내 손에 딱 와. 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엄청나게 많은 책들 중에 내가 읽고자 하는 독서 목적이나 아니면 나의 수준이나 이런 맥락들에 맞는 독서 책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그걸 누가 골라줘? 내가 골라야 된단 말이야. 그걸 고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쵸?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또는 내 경험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그 글은 어떻게 쓸 거야? 그 글을 쓸 때도 그런 계획이나 목적이나 그 글을 쓰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맥락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글을 쓸 때 글을 읽을 때나 글을 쓸 때는 어떤 식으로 자료를 골라야 하는지 그 자료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인데 이 글은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독서라고 이게 우리가 비문학이라고 하는 수준의 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딱 밑줄 치고 필기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목 무엇을 쓸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직업이 글 쓰는 사람이야. 그런데 뭘 써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글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미 있는 지식에 내 생각을 덧붙여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들어오는 게 있어야지 글로 나오는 게 있단 말이야. 즉 독서를 해야 장문이 된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1년 동안 도서관 살아보는 경험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글쓰기를 할 수 있었는지, 글 쓰는 사람이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장문 자료를 탐색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처음 부분이에요. 그냥 도서관에서 살아. 다짜고짜 도서관에서 살래. 이렇게 갑자기 뭔가 제목과 관련되어 있지만 의미가 딱 와닿지 않는 그런 대사를 해요. 그쵸? 이 부분 파란색이 밑줄 치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뭐가 유발됐어? 물론 유발 안 됐겠지만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주제와 화제와 관련되어 있는 대사를 먼저 던진 거죠. 국문학 석사과정을 받고 있을 때 한 선배가 저에게 해준 말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눈부신 조언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선배의 조언이 눈부신 조언이래. 수식하는 말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말이에요. 그냥 도서관 살아 라는 말이 나에게 도움을 줬다 안 줬다? 줬다라는 거지. 파란 색깔로 밑줄 칠게요. 어쩌면 그렇게 눈부신 조언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선배의 조언이 자신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망연자실한 저에게 선배는 한마디만 딱 해주었어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었죠. 그냥 도서관에 살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나옵니다. 잔말 말고 투덜거리지 말고 그저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책을 읽으란 말이었어요. 무슨 책이 중요한지가 아직 알 리가 없으니 그냥 무조건 닥치는 대로 읽으라는 뜻이었지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좋은 책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고 좋은 책을 읽다 보면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빨간 색깔로 이 문장에 체크해 볼 거예요. 잔말 말고부터 뜻이었지요 까지 체크해 주시고 선배가 해준 조언의 의미. 1년 정도 그렇게 살았어요. 도서관으로 출근하고 정해진 대출 건수를 항상 꽉 채워도 알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도서관에서 살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얘기다. 정말 부단히 책을 읽었지만 여전히 암중모색이었지요. 깜깜한 곳에서 아무것도 못 찾아낼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1년간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1년간 도서관에서 산 효과는 1년 만에 바로 나타나지는 않았고 제가 첫 책을 쓸 때쯤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언제야? 1년 동안 도서관에서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었지만 그때 바로 내가 써야 될 글은 이거야 라고 깨달은 것은 아니고 이제 글을 좀 써볼까 해서 첫 책을 쓸 때쯤에 이게 바로 내가 1년 동안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한 효과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글을 쓸 때 하는 취재는 우리 이런 걸 취재라고 하거든요. 신문기사를 쓸 때도 취재를 한다 하잖아. 그러니까 글을 쓸 때 그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취재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자료조사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취재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전쟁에 대해서 쓸 거예요, 글을. 그러면 전쟁과 관련된 자료를 그냥 무지성으로 모은단 말이야. 그게 취재가 아니라 무엇을 써야 할지 생생히 깨달을 때까지 우리의 두뇌가 하는 모든 일이지요. 그런 자료들을 보고 그 자료들과 관련된 경험들을 느끼고 생각하고 하면서 내가 이런 글을 써야겠다라는 것들이 자료랑 같이 유기적으로 만났을 때까지 내 머릿속에 일어난 모든 생각들이 다 취재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빨간 색깔로 밑줄 치고 무엇을 써야 할지 생생히 깨달을 때까지 우리의 두뇌가 하는 모든 일이지요. 필자가 생각하는 취재의 의미. 중간 부분 가시면 글쓰기에 필요한 자료를 찾을 때는 자신에게 맞는 취재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제 취재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지.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건데, 타인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것이 좋은 사람도 있고, 첫 번째 방법 인터뷰.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여행해야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 방법 여행. 오래된 신문이나 잡지 같은 활자 매체를 닥치는 대로 읽어야 비로소 영감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세 번째, 활자가 글자란 뜻이죠. 그러니까 책 읽는 거. 저는 인터뷰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지만 여전히 활자 매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세 개 중에 나는 뭐가 제일 좋아요? 3번 글자 읽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어떻게 정리할 거야? 일단 글쓰기에 필요한 자료를 찾는 방법이 3가지 제시됐다. 그죠? 첫 번째, 타인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것 파란색으로 밑줄 치고, 글쓰기에 필요한 자료를 찾는 방법 1. 그 다음 바로 뒤에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여행 파란 색깔로 밑줄 치고 방법 2. 그 다음 세 번째, 오래된 신문이나 잡지 같은 활자 매체를 닥치는 대로 읽어야 밑줄 치고 방법 3.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거 그 뒤에 여전히 활자 매체가 가장 좋습니다. 필자가 선호하는 취재 방법. 그 이유가 뭐래요? 밀도가 가장 높게 느껴진대요. 밀도라고 하는 건 정해진 공간 안에 그 개체가 들어있는 정도를 밀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글자를 읽을 때 가장 뭔가 지식이 들어온 정도가 높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비유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도 파란색으로 밑줄 칠까요? 밀도가 가장 높게 느껴져요. 활자 매체에 대한 필자의 인식.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해도 한 줄의 영감도 얻어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책을 읽으면 단 몇 페이지만 읽어도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여기도 파란색으로 밑줄 칠까요? 책을 읽으면 단 몇 페이지만 읽어도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대요. 그래서 나는 이 3개 방법 중에 3번을 선호한다라는 거지. 취재 대상으로 활자 매체를 선호하는 이유.
제 책 중 공부의 권리는 공부 자체를 취재 대상으로 삼았어요. 끝없이 읽으면 끝없이 쓸 거리가 생각나요. 단지 쓰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야말로 그 자체로 가장 아름다운 세상과의 소통 방식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얘가 생각하는 독서라는 거는 글을 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냥 읽는 것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글 쓸 내용이 생각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 이 글의 의도가 뭐예요? 우리 앞에서 저기 했잖아. 그 추앙받는 존재 하면서 이 독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독서의 가치에 대해서. 그거랑 비슷한 맥락의 말을 얘도 하고 있는 거야. 빨간 색깔로 밑줄 치고 읽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세상과의 소통 방식. 필자가 생각하는 독서의 의미. 도서관의 자료들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 자체가 취재의 과정입니다.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기 간행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은 좀 오래된 지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일어나는 그런 시의성 있는 정보들을 얻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거는 뭐가 보충해 주는 거야? 전기 간행물. 정기적으로 새롭게 나오는 글이 그 시대의 이슈들을 반영하고 있겠죠. 잡지도 있고 신문도 있고 각종 문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기 간행물에다가 까만 색깔로 동그라미 치고 잡지도 있고 신문도 있고 각종 문서까지 밑줄 치고 화살표로 연결해 줄게요. 도서관 안에서 우리는 사서의 눈으로 책을 볼 수도 있어야 하고 문헌학자의 눈으로도 책을 볼 수 있어야 한대요. 문헌학자는 그 책 같은 걸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서는 도서관 직원이죠. 자, 그러면 사서의 눈과 문헌학자의 눈이 무엇인지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사서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개념에 밑줄 쳐야겠지. 빨간 색깔로 독자들에게 이 책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소중히 여기는 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서는 원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책을 추천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거기 독자들에게부터 감각을 말하는 거예요까지 빨간 색깔로 밑줄 치고 이게 바로 사서의 눈으로 본다는 것의 의미. 자, 그러면은 사서의 눈으로 다른 사람에게 글을 추천해 줄 수 있게 글을 읽는다면 어떤 식으로 글을 읽어야 돼? 그 방법이 뭐야? 바로 이어서 나와요. 체크해 볼게요. 이 책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겠구나.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는 감시관,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길 때까지 수많은 장서, 수많은 책들을 소중히 아끼며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들한테 추천해 줄 수도 있는 책이니까 소중히 아끼며 읽어야지,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가는 것이지요까지 체크해 주시고, 사서의 눈으로 자료를 찾는 방법. 누군가에게는 가치 있는 책이 될 거야 라는 느낌으로 책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죠. 누구한테 인생책이 될지도 몰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문헌학자의 시선으로 자료를 본다는 건 뭐야? 빨간색으로 밑줄 칠게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감별해내는 시선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감별해내는 시선을 말하는 거예요. 문헌학자의 눈으로 본다는 것의 의미. 자, 사서의 눈 같은 경우에는 책을 소중히 여기는 감각이었죠. 독자에게 이 책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문헌학자는 뭐 했어요? 중요한 내용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남들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주 후미진 문서들 속에서도 사람들이 막 읽지 않는 아주 구석탱이에서 관심받지 못하는 책들 중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문장이 숨어 있을 수 있죠. 머리에 불이 붙어서 미친 듯이 괴로워하며 연못을 찾는 심정으로. 생각해봐. 머리에 불이 붙었어. 너무 괴로워. 그럼 어떡해? 물을 찾아다니겠죠. 그때의 마음이 어떻겠어? 엄청 간절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문장을 찾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료를 찾아야 해요. 거기에다가 빨간 색깔로 또 밑줄 칠게요. 머리에 불이 붙어서 미친 듯이 괴로워하며 연못을 찾는 심정으로 그렇게 자료를 찾아야 해요.
문헌학자의 눈으로 자료를 찾는 방법. 자료를 보는 방법, 보는. 보는이든 찾는이든 상관없겠는데. 그것이 문헌학자의 태도이지요. 도서관에서 저는 아주 친절한 사서이자 날카로운 감시관을 지닌 문헌학자가 되어 자료를 찾자 헤맸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 추천해줄까 하면서도 책을 읽을 때는 내가 중요한 정보를 연못을 찾듯이 간절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찾았다라는 거지. 마치 탐험가 같았죠. 탐험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취재할 자료를 찾는 자기를 비유하는 말이겠죠. 탐험가에다가 까만 색깔로 밑줄 치시고 취재할 자료를 찾는 필자 자신을 비유하는 말. 그 과정이 아무런 조건 없이 즐거웠어요. 좋은 책을 발견하면 뛸 듯이 기뻤고요. 제가 읽은 책이 기대만큼 좋지 않아도 반드시 얻는 것이 있었어요. 이 말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책만이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아니, 모든 책이 나에게 도움이 돼. 빨간 색깔로 밑줄 칠게요. 제가 읽은 책이 기대만큼 좋지 않아도 반드시 얻는 것이 있었어요. 어떤 책이라도 그 안에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음. 다음 중간 2. 요즘 도서서평들을 보면 사람들이 칭찬에 굉장히 인색한 듯해요. 도서서평 그 책에 대한 평가잖아요. 어떤 작품을 두고 저는 훌륭한 번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좋은 책들이 외국에서 나온 좋은 책들이 한국말로 번역돼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가혹한 평가를 하면서 어색한 번역 때문에 원작의 감동을 느낄 수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비판하기 전에 무언가를 먼저 존중하는 태도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글을 쓰고 번역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 대충 엉망인 글을 쓰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했을 거 아니야. 그 노력을 존중한 다음에 비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빨간 색깔로 또 밑줄 칠게요. 무언가를 비판하기 전에 무언가를 먼저 존중하는 태도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료나 글을 대할 때 갖추어야 할 태도. 비난하고 공격하기 전에 우선 그 책을 번역한 번역가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책을 번역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곱씹어보며 해석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 사람의 의도를 먼저 이렇게 파악을 했으면,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으면 이렇게 비판만 무지성으로 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에요. 도서관에서 제가 배운 건 모든 책을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책이라도 뭔가 배울 것이 있었어요. 위대한 책들은 단 한 페이지도 버릴 것이 없었고요. 지식을 소중히 여기는 법, 한 문장 한 문장 빠짐없이 되새겨 읽는 법, 책 한 권이 만들어지기까지 필자가 기울인 노고를 상상하는 법. 자, 그것을 배운 것만으로도 도서관의 1년은 멋진 체험이었지요. 그러니까 내가 막 뭔가 도서관에서 1년을 살면서 엄청나게 유명한 지식인이 되었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이런 다양한 책을 대하는 태도를 배웠다라는 게 중요한, 자기가 배웠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가치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빨강 색깔로, 파랑 색깔로 체크해 볼게요. 지식을 소중히 여기는 법부터 노고를 상상하는 법까지 체크해 주시고, 필자가 1년 동안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배운 점. 자, 그리고 다음 방법이요.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최고의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보는 훈련을 해보는 것도 좋대요. 파란 색깔로 밑줄 쳐볼게요. 그 문장.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최고의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보는 훈련을 해보는 것. 취재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수많은 장서와 정기 간행물을 분석하고 그 중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자료를 선택하고 당장 쓰지 않더라도 눈길을 끄는 작품들을 그저 순수한 호기심으로 읽기도 하고 자료와 놀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책을 막 찾아서 딱 정확한 책을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책들을 경험하면서 즐겨보라 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와 놀아보라, 거기 마지막 방금 읽은 부분에 파란 색깔로 밑줄 치고 자료와 놀아보라, 자료를 찾는 행위를 즐기라. 항상 내가 찾는 단 하나의 자료에 집중하지 않아도 돼요. 한없이 넓어지는 자료조사도 필요하고 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깊어지는 자료조사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아 헤매는 건 뭐야? 깊이 있는 자료조사겠죠. 하지만 깊이 있는 자료조사만큼이나 넓은 자료조사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렇지. 이거의 의미를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 깊이와 넓이를 다루는 법을 모두 배워야 된대요. 예컨대 나폴레옹을 조사한다면 나폴레옹의 생애를 다룬 책도 읽고 나폴레옹이 살았던 시대에 관한 공부도 필요해요. 그러면은 생각해 봐봐. 나폴레옹의 생애를 다룬 책은 나폴레옹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나폴레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깊이 있는 글이지. 그런데 나폴레옹이 살았던 시대는 뭐야? 나폴레옹이 아닌 내용들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치만 나폴레옹을 이해하기에 적합한 내용이죠. 그건 넓이 있는 공부인 거야. 나폴레옹만 조사를 하면 그 시대와 관련되어 있는 나폴레옹의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둘 다 중요하다는 거죠. 나폴레옹의 심리를 다룬 책 읽기는 깊이를 추구하는 취재라면 나폴레옹과 그가 살았던 시대 전체에 대한 조사는 넓이를 추구하는 취재예요. 취재이지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방향이 모두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깊이를 추구하는 취재와 넓이를 추구하는 취재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자. 깊이를 추구하는 취재 빨간색으로 밑줄 치시고 이거는 뭐야? 일단 주제에서 벗어나면 안 되지. 주제를 중심으로. 그럼 여기는 주제에서 어디로? 깊이 있게 아래로 향해서 가는 거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는 방향이 깊이 있는 취재죠. 그럼 넓이를 추구하는 취재는 뭐예요? 얘도 역시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지만 주제 자체보다는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주변 정보들로 확장해가는 방향이 넓이를 추구하는 취재예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소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이 뭐였어요? 나 선배 조언대로 도서관에서 1년 동안 살아봤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취재를 할 때 책 읽는 게 가장 좋더라고. 아이디어가 밀도 있는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내가 배운 거는 그 사서의 눈으로 자료를 찾고 문헌학자의 눈으로 자료를 보고 하는 방법들이었어. 그리고 책을 읽는 여러 가지, 책을 대하는 여러 가지 태도들을 배웠어.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자료를 찾을 때는 깊이와 넓이를 모두 추구해야 된다는 걸 배웠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어요. 정리해보면 인터넷은 확실히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었어요. 왜?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안 간다.
도서관에 안 간다. 도서관 파란 색깔로 인터넷은 확실히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었어요. 도서관 등에 가서 자료를 찾지 않으므로 도서관에 갈 필요도 없고 인터넷에 정보가 다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충분히 많은 자료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대요. 인터넷에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 책에만 나오는 지식이 훨씬 많답니다. 모든 책이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로 옮겨지지는 않았으니까요. 인터넷에 정보가 많을까? 책에 정보가 많을까? 책은 아주 오랜 인류 역사 동안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쓴 거잖아요. 근데 인터넷은 사실은 하나의 정보가 파생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책에 있는 정보가 사실 절대적으로는 더 많겠죠? 그래서 거기 빨간 색깔로 밑줄 칠게요. 인터넷에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 책에만 나오는 지식이 훨씬 많답니다.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야 하는 이유 1. 그 다음 인터넷으로 찾는 자료는 틀린 자료나 가짜뉴스나 오류가 가득한 정보가 뒤섞여 있기에 이 부분도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밑줄 칠게요. 인터넷으로 찾는 자료, 틀린 자료, 가짜뉴스, 오류가 가득한 정보가 뒤섞여 있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을 때 유의할 내용. 더더욱 옥석 좋은 돌이거든요. 비유적인 표현인 거지. 좋은 정보를 가리기 어려워진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문헌을 중시해야 돼요. 왜? 문자 텍스트는 상대로 오류가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빨간 색깔로 밑줄 칠게요. 문자 텍스트는 상대적으로 오류가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문자 텍스트가 있는 도서관으로 가야 해. 이유 2. 왜 오류가 적을 수밖에 없냐면 특히 훌륭한 편집자가 출판사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만든 책 한 권은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찾는 수백 건의 자료보다 나을 때가 많대요. 더욱 깊이 있고 그렇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정보가 세상에 공개되는데 많은 정성을 기울일 테니까요. 더욱 깊이 있고 신뢰가는 글을 쓰고 싶다면 인터넷에 의지하지 말고 선생님 아까 그랬잖아. 글이 들어와야지 글이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내가 인터넷에 있는 그런 가볍고 신뢰감 없는 글들을 읽었어? 그럼 당연히 나도 가볍고 신뢰감 없는 글들이 나오겠지? 하지만 도서관에서 얘기하는 깊이 있고 신뢰감 있는 글을 읽었어? 그럼 깊이 있고 신뢰감 있는 글을 내가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자료를 찾을 때 어디로 가라? 도서관에 가라. 그래서 글을 쓰고 싶다면 인터넷에 의지하지 말고 반드시 도서관이나 서점과 친해지는 문헌학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되고 깊이 정착하는, 깊이 연구하는 지식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취재를 하면 더 깊이 있는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지. 깊이 있는 지식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거기다 파란색으로 또 밑줄 칠까요? 그것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되고 깊이 천착하는 지식을 찾아가는 길. 이게 뭐야? 도서관이나 어쨌든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죠.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취재할 때의 효용은 쓸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나 서점이 취재에 쓸모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여전히 최고의 자료는 인터넷이 아니라 도서관에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세요라는 말. 자, 그러면 빈칸 한번 채워보도록 하지요. 자, 이 글 처음, 중간, 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처음 부분 보시면 선배의 권유로 어디서 살아보기 경험을 했어? 도서관에서 살아보기 경험을 했어. 중간 글쓰기에 필요한 자료를 찾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사서의 눈, 문헌학자의 눈 그런 얘기 했었죠.
그다음 중간 이 도서관에서 뭐 배웠어? 책을 대하는 태도를 배웠어. 뭐 책을 아끼고 뭐 이렇게 존중하고 뭐 이런 거. 그다음 중간 3 글을 쓰기 위해서 취재를 하는데 취재의 방법이 두 가지. 어떻게? 깊고 넓은 취재. 깊은 취재와 넓은 취재 둘 다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 사람들은 요즘에 정보를 다 인터넷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뭐가 아직도 중요해? 문헌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 개념 보시면 이 제목이 1년간 도서관에서 살아보기잖아요. 그거의 의미가 뭐였어?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무조건 닥치는 대로 책을 읽는다는 뜻이었어. 왜 그랬어?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 그랬어. 그래서 내가 도서관에 살아보니까 장점이 뭐였어? 어디에서 얻는 지식보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뛰어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일반적인 취재와 글을 쓰기 위한 취재의 차이를 보시면 일반적인 취재는 단순히 자료를 조사하는 거였는데 글을 쓰기 위한 취재는 뭐야? 무엇을 써야 할지 깨달을 때까지 두뇌가 하는 모든 일이었죠. 그래서 필자가 도서관에서 살아보면서 얻은 효과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글쓰기에 필요한 효과적인 취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 깊이를 추구한 취재와 넓이를 추구한 취재를 병행할 수 있게 됐다. 자, 그러면 글쓰기에 필요한 효과적인 취재 활동을 할 수 있는 눈이, 시각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랑 뭐? 사서의 눈과 문헌학자의 눈이 있었어요. 사서의 눈의 의미가 뭐였냐? 독자에게 책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어떻게 여기는 감각, 소중히 여기는 감각, 누구의 인생책이 될지도 몰라 하는 마음, 자료를 찾는 방법, 책이 필요한 사람을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을 때까지 수많은 장서를 어떻게 읽어요? 아끼면서 읽어요. 다음 문헌학자의 눈은 어때요? 자료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뭐해내는, 감별해내는 시선이라고 했었지? 감시관을 가져야 된다 그랬었죠? 남들이 알아보지 못한 문서에 담긴 중요한 문장까지 찾기 위해 어떤 마음으로 머리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연못을 찾는 마음으로라고 했지. 그래서 절실한 마음으로 자료를 찾는다고 했어요. 다음 깊이를 추구하는 취재와 넓이를 추구하는 취재의 의미가 뭐였어요? 깊이를 추구하는 취재는 취재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떻게? 자세히 조사하는 것. 다음 넓이를 추구하는 취재는 취재 대상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폭넓게 조사하는 것. 좋은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두 가지 방법이 모두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내용을 막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기보다는 이 책과 관련되어 있는 읽기와 쓰기의 관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작품을 글의 내용을 그 글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